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미혼 여성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저는 지난 가을에 유부녀가 됐을 거예요. 아직 미혼으로 살고 있다는 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평소 자주 듣던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그때 파토가 난 결혼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파혼을 하게 된 정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에 설명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제 꿈은 항공 승무원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막내 이모를 보면서 그 꿈을 키우게 되었거든요. 막내 이모는 맞이인 저희 엄마와 11살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막내 이모를 큰딸처럼 생각하며 데리고 살았어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이모 역시 저희 부모님을 엄마 아빠처럼 생각하며 살았고요. 살림이 힘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넉넉할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저는 이모가 결혼을 하기 전까지 이모와 함께 방을 쓰고 살았어요. 어린 제 눈에 비친 이모의 모습은 TV에 나오는 연예인보다 훨씬 예뻤고, 비행이 있을 때 승무원 유니폼을 차려입고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설레기까지 했어요. 나도 얼른 자라서 이모처럼 멋진 승무원이 돼야겠다 다짐을 하곤 했죠. 아직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던 저는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모가 건네는 각국의 정치가 담긴 선물과 그 나라 얘기를 들으면서 막연히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벨기에 브뤼셀에는 그랑플라스라는 광장이 있는데 밤에 조명이 켜지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건물들 사이에 난 길을 따라가면 한쪽 모퉁이에 오줌 싸개 소년 동상이 있어. 이모 중학생 때 교과서에도 나왔던 동상인데 그게 얼마나 조그만지 이거 가짜 아닌가? 하고 한참을 봤다니까. 아, 그리고 이 초콜릿은 그 길목에 있는 상점에서 산 건데 한번 먹어봐. 벨기에는 초콜릿이 유명하다더니 진짜 맛있더라고. 이모는 한껏 들뜬 표정으로 우유가 섞인 조개 모양의 밀크 초콜릿을 내밀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초콜릿 맛처럼 이모를 통해 듣는 세계 곳곳의 얘기는 어린 제게 있어 무엇보다 달콤한 자극이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내 진로를 정하고 대학도 그와 관련된 학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모든 일이 제 계획처럼 술술 풀릴 줄 알았어요.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될 이유가 뭐 있겠냐 자신했거든요. 그런데 세상 일은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저는 동아리 사람들과 강촌으로 MT를 떠났어요. 서울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니라서 부모님 허락을 받는 것도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외박은 안 된다며 못 가게 말리시지 뭐예요. 다 큰 남녀가 한 방에서 술 먹고 한다 엉켜잘 게 뻔한데 어떻게 하라 그래? 안 돼. 아빠, 나 술 안 마시는 거 알잖아. 그리고 MT가 아빠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순한 게 아니야. 동아리 사람들끼리 가볍게 술도 마시고 떠들고 노는 것 뿐이라고. 나쁜 짓 안 하고 조심히 다녀올 테니까 허락 좀 해줘. 이 녀석이 누가 널 못 믿어서 그러는 줄 알아. 내가 못 믿는 건 네가 선배라고 부르는 늑대 같은 놈들이야. 이 아빠도 학창시절에 미살이니 강촌이니 MT를 수도 없이 다녀봤어. 대학교 남학생들이 무슨 꿍꿍이로 MT를 가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아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암튼 아빠 말 들어. 아빠는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저 역시나 첫 MT를 기어이 가겠다는 일념으로 아빠한테 맞섰어요. 결국 엄마랑 막내 이모가 중재를 하면서 타협을 보게 되었죠. 아빠가 수시로 전화할 거야. 벨이 3번 이상 울리도록 안 받으면 당장 데리러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고. 족쇄 아닌 족쇄를 달고 MT에 가게 된 저는 수시로 걸려오는 아빠 전화를 받아야 했음에도 그냥 마냥 좋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MT를 간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동아리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관심도 없는 동아리 활동에 열을 내며 뛰어다닌 건 그 선배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 여학생들이 그 선배를 탐내고 있었지만 솔직히 선배를 내 남자로 만들 자신이 있었어요.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냐고요? 선배가 다른 애들을 얘기할 때와 나를 대할 때 눈빛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술자리가 있을 때면 술을 못 마시는 저를 위해 늘 흑기사가 되어주고 동아리방 청소를 할 때도 저 대신 무거운 짐을 날라주곤 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저 몰래 쳐다보고 있는 걸 몇 번 발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MT를 계기로 관계를 정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러니 어떻게 MT를 빠지겠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날 나는 MT를 가지 않았어야 했더라고요. 그랬다면 적어도 죄책감을 가질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다들 들뜬 기분에 나선 MT는 시작부터 화기애애했어요. 젊은 청춘들이 어른들의 구속 없이 동아리 MT라는 명목하에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잖아요. 펜션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 마트에 들러 삼겹살도 사고 술도 몇 박스나 샀어요. 물놀이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분위기는 무르익어갔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그건 바로 진실 게임이었죠. 평소 대놓고 물어보기 힘들었던 질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저는 선배가 걸릴 때마다 무슨 질문이 나오나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올 게 나오고 말았죠. 이 안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선배는 수줍게 웃어 보이더니 있다고 대답했죠. 순간 거기에 있던 모든 여학생들은 다들 자신이 아닐까 기대를 하며 들뜬 표정이 되었어요. 그날 이 자리에서 고백하라는 짓궂은 요구에 선배가 입을 열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꼭 들어야 하는 대답인데.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전화벨이 3번 울릴 때까지 안 받으면 당장 달려오겠다는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불청객 같은 아빠와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벌칙을 받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대목을 놓친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렇다고 옆 사람한테 선배가 뭐라고 했느냐 묻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마치 내가 선배를 좋아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우울하게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 선배가 상기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상준 선배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 MT 끝나기 전까지 그 여자한테 마음을 전할 생각이라는데 누굴지 궁금하네. 그래요? 다행히 아직 밝히지 않은 것 같아서 내심 다행이다 싶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술자리가 길어졌고 선배와 저를 비롯해 몇 명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머지는 날이 셀 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MT는 끝이 났어요. 다음날 아침 라면으로 아침밥을 때운 우리는 펜션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 다시 차에 올랐어요. 그때까지도 선배는 자신이 마음에 둔 여자한테 고백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다들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애를 태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각각 나눠 차에 올라탔는데 선배가 저랑 다른 차에 배정이 된 거예요. 서울까지 가는 동안 선배랑 얘기라도 해볼까 했는데 망했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차에 올라보니 선배가 저희 차에 떡하니 타있지 뭐예요. 순간 저도 반가운 표정을 감추지 못해서 바보같이 선배한테 속을 들켜버렸지 뭐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선배랑 나란히 앉아서 올 수 있었으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한참을 달려가다가 운전을 하던 선배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중간에 차를 세우는 바람에 잠시 차에서 내릴 수 있었어요. 저는 뒷자리 조수석 뒤에 앉았었고 선배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었는데 키도 큰 사람이 가운데 쭈그려 앉아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자리를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자리를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운전을 하는 선배가 졸리지 않도록 연신 신나는 댄스곡을 틀어놓아서 차 안은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려면 귓속말을 해야 할 정도였죠. 저랑 선배도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는데 갑자기 선배가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뜸을 들이다가 제 귀에 대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사귀는 사람 있냐고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왔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없다고 답했고 그 대답에 선배는 안도하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곤 결심이 선 듯 제 귀에 대고 말을 하려는데 순간 앞자리에 앉은 선배들의 외마디 비명이 들리고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리고 차 안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잠시 뒤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 한쪽으로 심하게 넘어가 있더라고요. 차 안은 온통 깨진 유리조각과 뒤엉킨 짐들, 그리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로 엉망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제 몸 밑에 깔려있던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나은아, 괜찮니? 이제 정신이 들어? 선배 목소리에 내 밑에 깔린 선배를 보고는 저는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선배는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돼서는 팔인지 다리인지 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다쳐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대답도 못하고 울먹이며 버벅거리고 있는데 선배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나은아, 울지 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팔이랑 다리는 다 움직여져.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선배는 안심이 되는지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네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다행이다. 울지 말고 곧 우리 구하러 사람들이 올 테니까 겁먹지 마. 다 괜찮을 거야. 나은아, 나은아. 선배는 뭔가 감지했는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무래도 나 못 버틸 것 같아. 내가 너 많이 좋아해. 거기까지 말을 하던 선배는 결국 말을 끝마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사고로 조수석에 앉았던 여자 선배와 제 옆자리에 앉았던 선배가 세상을 떠났어요.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 기사도 함께요. 그토록 기다렸던 고백을 채 듣기도 전에 제 인생은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어요. 선배의 죽음이 마치 제 탓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중간에 제가 자리를 바꿔주지 않았다면 선배가 아닌 제가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선배를 죽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선배와 선배 부모님께 죄송해서 선배 장례식에도 갈 수가 없었죠. 그날 다친 상처는 경미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컸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요. 부모님께서는 자퇴보다는 휴학을 권하셨지만 그런다고 다시 학교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선배와 함께했던 교정 곳곳을 온전히 걸어다닐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이후 정신과 상담도 받았지만 몇 년간은 승용차는 물론 버스도 타지 못했어요. 언제 나를 향해 저 차들이 돌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처음 1년은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던 저는 부모님과 이모의 도움으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는 탈 수가 없어서 주로 걸어 다니거나 먼 거리는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꿈이 사라진 상태로 뭐를 하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최저 시급에 불과한 월급이었지만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몸을 움직여 일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동아리 사람들한테 수소문해 선배가 안치된 낙골당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사진 속 선배는 여전히 23살 청년이었어요. 저보다도 한 살이나 어린 나이였죠. 낙골당에 찾아가겠다 마음을 먹을 때만 해도 많이 울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선배, 나 선배 덕분에 살았잖아. 그래서 남은 내 인생은 선배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려고. 나 잘 살 거야. 다시는 방구석에 틀어박혀 자책하지도 않을 거고. 선배에 대한 죄책감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되지? 미안하고 고마워. 그리고 나도 선배 많이 좋아했어. 눈물의 인사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바리스타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자격증을 따서 내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제 인생은 꿈이 생긴 순간부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년 뒤 그토록 바라던 내 가게를 차리게 되었죠. 제가 가진 돈에 부모님 도움과 은행 돈이 더해 만들어진 거였지만요. 상권이 좋아서 그런지 장사는 부침없이 꾸준하게 매출이 나왔어요. 부모님께 빌린 돈도 갚고 은행 돈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10년을 가게에 갇혀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잠시라도 머리를 식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그때 막내 이모가 스케줄이 빈다며 함께 치앙마이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모부가 저랑 여행 다녀오라고 여행 자금도 대줬다며 저는 몸만 오라고 설득하는 통에 못 이기는 척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하필 여행을 며칠 앞두고 이모 스케줄에 변동이 생긴 거예요. 나은아 어쩌니? 내가 여행 가자고 졸라놓고 내가 못 가게 됐네. 그래도 호텔이랑 항공권은 다 예약해둔 거니까 너라도 가라. 네 이모부가 호텔도 좋은 데로 잡아줬는데 놓치기 너무 아깝잖아. 내가 일전에 환전해둔 바트 있거든? 그거 줄 테니까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머리 좀 식히다 와. 이모는 제게 바트를 건네며 가볼 만한 곳이랑 맛집, 괜찮은 카페 등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치앙마이로 향하게 되었고 그 항공기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후 저와 혼담이 오고 가게 될 그 남자를요. 제 자리는 복도 쪽 자리였고 남자는 창가 자리였어요. 화장실에 갈 걸 생각해서 일부러 복도 쪽 자리를 선택한 거였는데 막상 창밖에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걸 보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멋진 풍경에 홀려 비어있는 가운데 자리에 손을 짚고 밖을 쳐다보는데 창가 자리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리 바꿔드릴까요? 그 말에 순간 잊었던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가 자리를 바꿔주는 바람에 나 대신 세상을 떠난 선배도 떠올랐고요. 그러자 나도 모르게 온몸이 덜덜 떨리고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비슷한 상황이 생기니 또다시 오래전 그 일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거죠. 그러자 남자는 제 손을 잡아주며 그러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저 좀 보세요. 아무 일 없어요. 다 괜찮다고요. 제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는 남자 덕분에 저는 진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날 있었던 사고 얘기를 남자한테 털어놓고 말았어요. 한 번 보고 안 봐도 되는 사이라서 오히려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엄마랑 이모한테도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난생 처음 보는 남자한테 하다니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이런 상황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날의 인연으로 남자와 저는 여행지에서 만나 밥도 먹고 함께 야시장을 돌기도 했어요. 숙소가 달랐던 탓에 헤어질 땐 남자가 제 숙소까지 바래다 주곤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가깝게 낯선 도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우리는 서울에 돌아와서도 연락을 이어갔고 그러다 얼마 뒤부터 사귀게 되었어요. 제가 나이는 30대가 되었지만 연애는 처음이라서 막내 이모한테 종종 연애 상담을 하곤 했는데 하루는 이모가 그러더라고요. 난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것만 아니라면 네 신랑감으로 찬성이다. 우리 나은이를 다시 웃게 만든 사람이잖아. 그러니 용서 못할 게 뭐 있겠어. 물론 유부남이라거나 양다리를 걸치는 거라든가 살인이나 도박, 사기를 친 놈이라면 얘긴 달라지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다 오케이야. 이모도 참 내가 언제 결혼하겠대. 그 사람 나보다 4살 연하야. 그쪽에서도 결혼까진 생각 안 할 거라고. 얘는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흠이 되는 줄 아니? 네 이모부도 나보다 2살 연하인 거 몰라? 살아보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남자는 나이가 많건 적건 살아보면 다 애 같으니까. 이모 말에 용기를 얻은 건 아니지만 반년 넘게 만나다 보니 이런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긴 하더라고요. 책임감도 강하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했거든요. 나이가 어리다고 제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거나 데이트 비용을 떠넘기거나 하는 짓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어느 순간 결혼 얘기가 나오면 그대로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년 가까이 연애를 이어오던 어느 날 남자가 자기 친구 결혼식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간 만나는 동안 자기 친구들을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서 내심 내가 나이가 많아서 창피한 건가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가겠다고 했죠. 남자와 내가 4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친구들은 자신보다 더 어린 여자랑 사귀는 게 보편적이라서 막상 식장에 가보니 다들 어린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심지어 대학교 신입생인 여자친구를 데려온 친구도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늙어 보이더라고요. 모처럼 애인의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해서 이모가 빌려준 명품 백에 명품 구두까지 신고 갔더니 더더욱 그 자리에 온 다른 여자친구들과 제가 비교가 되긴 했어요. 필요한 자리에서 한 친구는 대놓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재훈이 여자친구분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확실히 젊은 애들이랑은 다르네요. 부티가 좌르르 흐른달까? 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그 말을 그저 웃어 넘겼는데 나중에 가서야 그 말엔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혼식 이후 남자는 저를 자기 친구들 모임에 종종 데리고 나갔어요. 마치 친구들 앞에서 저를 과시하는 듯한 표정으로요. 다들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들이 있는데 나 같은 나이 든 여자가 뭐 그리 자랑스러울까 생각을 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내 남자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게 은근히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몇 번 만나봤다고 남자의 친구들도 제가 편했는지 커플 여행을 제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게를 오래 비울 수 없어서 매번 거절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누님,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유럽? 아니면 세계여행? 네? 신혼여행이라뇨? 에이, 다 아는데 왜 이러세요? 재훈이 녀석은 이미 누님이랑 결혼할 생각에 이세 계획까지 세우고 있던데? 뭐야, 아직 재훈이한테 프로포즈 못 받은 거예요? 아, 새끼. 우리 누님 서운하게 아직 프로포즈도 안 했냐? 누님, 재훈이한텐 제가 이 말한 거 비밀이에요. 녀석이 프로포즈 제대로 하려고 준비하는 중인지도 모르니까. 남자는 그동안 저 모르게 친구들 앞에서는 저와의 결혼을 기정사실화했던 모양이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에 대해 별 말이 없길래 조금씩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는데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남자는 야경이 멋진 근사한 루프탑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보석이 박힌 반지를 내밀며 그동안 준비했던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비록 지금은 가짜 다이아지만 앞으로 10년 뒤엔 진짜 다이아로 바꿔줄게. 나 믿고 결혼해 줄래? 아직 사회초년생이라서 학자금 대출 갚으랴 각종 세금에 생활비까지 하려면 빠듯한 실정인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지에는 불만이 없었어요. 되려 가짜 보석이 박힌 반지를 내밀며 10년 뒤를 기약하는 패기가 귀엽기도 하고 당당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승낙을 했죠. 그때가 사귄 지 1년 3개월쯤 되던 시점이었으니까 연애 기간으로는 적당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4살 많은 탓에 출산 시기를 생각해도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았고요. 결혼을 하겠다는 말에 저희 집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막내 이모부는 제 남편감을 자기가 한번 만나봐야겠다며 마치 큰오빠 같은 깐깐함도 보였고요. 나은아, 남자는 남자가 봐야 정확해. 여자들 앞에서 나쁘게 구는 놈이 어딨겠냐? 다들 지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 몰래 내가 니들 데이트하는데 따라 나가서 슬쩍 보고 올게. 길게도 안 걸려. 한 10분? 아니, 5분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어때? 이모부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그래, 나은아. 네 이모부한테 한번 맡겨봐봐. 이 사람 다른 건 몰라도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본다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라 그런지 그런 쪽으론 용하다는 무당도 뺨칠걸? 아이, 당신은 잘 나가다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뭐야. 조카가 날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많은 의뢰 중에 이혼 소송 의뢰가 조금 더 많았을 뿐이야. 그날 이모부는 장난처럼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파혼을 하는데 1등 공신이 되셨어요. 아무튼 결혼 얘기가 오가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했어요. 남자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기로 한 날, 저희 부모님 외에도 이모들과 이모부들까지 총동원이 되었어요. 다들 첫 조카인 제 결혼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그 바람에 인원이 많은 관계로 집에서 할 수가 없어서 레스토랑을 예약해야 했어요. 그 비용은 막내 이모부가 내주셨고요. 돈 잘 버는 변호사 이모부, 이럴 때 안 써먹으면 언제 써먹냐며 막내 이모 편에 카드를 보내셨더라고요. 마음껏 긁으라고요. 아쉬운 건 정작 막내 이모부는 돈만 내고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재판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였죠. 남자는 우르르 몰려와 있는 저희 가족을 보고는 주눅이 들었는지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젊은 패기로 당당하게 대답을 하며 저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아냈죠.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일주일 뒤, 남자의 집에 갔을 때도 별 탈 없이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나이 차이를 못마땅히 하시긴 했지만요. 엄마,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잖아요. 나은 씨랑 나 딱 4살 차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잘 살 거예요. 이 녀석아, 여자가 연상일 땐 얘기가 다르지. 한두 살도 아니고 4살이나 많으니 난 부끄러워서 참. 뭐 니들이 좋다니까 말리지 않는다만 엄마 입장에선 니들 나이 차이가 걸리는 게 사실이야. 어머님의 뜨뜻미지근한 승낙 때문에 예비 시댁을 나오고도 기분이 한동안 안 좋았어요. TV에 나오는 연상녀 연하남 커플 얘기에 귀가 솔깃해지고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건 아닌가 외모에 신경도 부쩍 쓰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더라고요. 어머님이 따로 연락해 집으로 부르셔서 가봤더니 대뜸 결혼 비용으로 얼마나 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거 예금이랑 주식까지 정리하면 2억 5천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딴에는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당당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반응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고작 2억 5천? 예, 그걸로 서울 시내에서 집은 어떻게 구하고 살림은 어떻게 장만하니? 넌 고작 그 돈 가지고 결혼을 하겠다고 철없는 내 아들을 꼬신 거야? 세상에, 난 네가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한 4, 5억은 해올 줄 알았다. 그런데 뭐? 2억 5천? 어머님, 제 나이요 30대 초반이에요. 제 또래에 그런 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2억 5천도 제 주변 또래들보다 많이 모은 편인걸요. 그건 네 생각이고 현실은 다르다는 거다. 생각해봐라. 요즘 전셋집 하나 구할래도 4, 5억은 기본 아니니? 거기다 가전제품은 좀 비싸. 세탁기 하나도 2, 300씩 하는 세상에 네가 가진 돈으로는 집안 살림 채우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겠니?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설마 너 네가 여자라고 남들처럼 남자가 집까지 해오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라면 너 잘못 생각하는 거다. 넌 다른 애들이랑 다르잖니. 나이가 우리 아들보다 무려 4살이나 많은데 20대 어린 여자들 결혼 비용만큼 해오겠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 아니, 내가 왜 이런 걸로 너랑 얼굴 붉히고 싸워야 되니? 네가 네 몫을 제대로 했으면 조용히 끝날 일인걸? 왜 내가 혈압 올려가며 너랑 싸워야 되냐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들이게 돼서 이 고생인지. 암튼 최소 4억 이상 안 해오면 난 이 결혼 못 시킨다. 내가 왜 멀쩡한 아들 낳아놓고 돈도 없이 나이만 많은 거지 며느리를 들여야 되니?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너 같은 여자 만나 고생을 해야 하냐고. 내가 아주. 그때였어요. 목에 핏대까지 세우고 발악을 하시던 어머님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더라고요. 제가 얼른 어머님을 끌어안아서 다치시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정신을 잃으셔서 119에 전화해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자는 의료진을 통해 어머님이 무사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안도하더군요. 그리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물었어요. 어머님이랑 결혼자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2억 5천 정도 해오겠다고 했더니 그 돈으론 결혼 못 시키신다고 화를 내시다가 정신을 잃으셨어. 자기야, 어머님이 나보고 4억 이상 안 해오면 결혼 안 시킨다고 하시는데 어쩌지? 엄마도 참.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게. 생각지도 못한 결혼 자금 때문에 남자 어머님이 쓰러지시자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한테는 말하기 껄끄러워서 막내 이모한테 전화해 그 얘기를 했더니 이모가 더 난리더라고요. 어머, 그 아줌마 웃기네. 아니, 네가 15살 어린 남자랑 강제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4살 차이 나는 남자랑 결혼하는 건데 무슨 사억이나 바래. 그리고 신혼집은 남자랑 반반 부담해서 하는 게 요즘 추세라는데 왜 너한테 신혼집까지 떠넘기는 거냐고. 그럼 자기네는 자기 아들은 얼마나 해올 건데. 얘 나은아, 이거 그냥 넘길 문제 아니야. 어떻게든 네 시어머니 마음 돌려서 결혼한다고 해도 너를 볼 때마다 그 엄마는 돈 얘기 꺼낼 거야. 마치 못 받은 빚 달라고 닥달하는 사람처럼 굴 게 뻔하다고. 그런 거면 이 결혼 아예 시작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 너 그 남자 아니면 안 되는 거니? 전화를 끊고 이모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겠냐는 말에 살짝 흔들렸거든요. 신입생 때 선배를 보고 반한 이후로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선배를 그렇게 떠나보내고도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살면서 끝없이 시어머니와 부딪힌다면 그것처럼 큰 고통도 없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시작을 않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서 파혼을 결심하고 남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퇴근하고 잠깐 제 가게로 오라고요. 7시가 조금 안 돼서 가게에 도착한 남자는 그날은 자기 엄마가 좀 심했던 것 같다며 대신 서가를 했어요.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했으니까 앞으로는 결혼 비용 문제로 자기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저기 재훈 씨, 우리 결혼 말이야. 다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 아무래도 자신 없어. 주변에도 보면 혼수 문제로 문제 있었던 집들은 결국 그 문제로 다시 얼굴 붉히게 되더라고. 지금이야 재훈 씨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한다고 해도 어머님은 나를 볼 때마다 괘씸한 마음이 드실 거고 나도 어머님한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될 거야. 남이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어쨌든 가족이 되는 거잖아. 안 보고 살 수 없는 노릇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헤어지자. 그게 무슨 소리야. 헤어지다니. 절대 안 돼. 난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시킬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비용 때문에 헤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자기는 그깟 돈이 나보다 중요해? 날 위해서 그 정도도 못 참아주냐고. 난 자기 외엔 다른 여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기는 그래? 일단 이번 일 때문에 자기가 놀라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며칠 시간을 갖고 다시 얘기하자. 자기야, 나 정말 자기 없으면 안 돼. 끝까지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통에 일단은 시간을 갖자는 거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아 정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듣고 사과를 하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결혼을 하니마니 그딴 소리를 해? 너는 네 주제도 모르니? 나이는 똥구멍으로 처먹었어? 들어보니 너 예전에 남자 하나 잡아먹었다며. 그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던데? 아직도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니? 그러지 않고서야 감히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는 게 그깟 돈 몇 푼에 이 지랄을 떤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니네 집도 잘 산다던데 4억이 어디 돈이니? 네가 하룻밤 묵는 호텔 숙소만 해도 기백이 된다던데. 그렇게 쓸 돈 있으면 결혼 자금이나 넉넉히 낼 것이지. 왜 이렇게 궁상을 떨어서 사람 열받게 만드냐고. 그때였어요. 소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 끊어. 당장 전화 끊으라고.
그리고는 이내 통화가 끊겼어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믿었던 남자였는데 그동안 사귀면서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자기 엄마한테 떠버려댔던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나를 남자 잡아먹은 년처럼 말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났어요. 호텔 문제만 해도 그래요. 제가 치앙마이에 갔을 때 이모부가 예약해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호텔 숙박권은 형부가 선물 받은 상품으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해서 제가 사용했던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를 정신 이상자의 사치스러운 여자로 몰아세우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억울한 마음에 불 꺼진 카페에 앉아 넋을 놓고 있었는데 그 사이 휴대폰이 여러 번 울리더라고요. 남자가 전화를 한 줄 알고 안 받았는데 한참 뒤에 보니 막내 이모랑 이모부였어요. 다시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누가 가게 출입문을 흔들더라고요. 안에서 잠궈놔서 문이 안 열렸거든요. 가게 문 닫았다고 말을 하려고 출입문 쪽을 갔더니 막내 이모랑 이모부가 서 있는 거예요. 아우, 안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문을 안 여니? 전화는 또 왜 안 받고? 너 퇴근한 줄 알고 니네 집까지 갔었잖아. 그건 그렇고 나은아, 너 이 결혼 절대 안 돼. 이 인간 아주 몹쓸 인간이야.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얘기를 쏟아냈어요. 요즘 네가 결혼 문제를 고민하는 것 같아서 네 이모부랑 아까 여기 왔었는데 그 남자가 막 가게를 나서더라고. 근데 그놈이 가면서 지 친구랑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아주 작정하고 너한테 접근했던 거더라고. 막내 이모랑 이모부는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남자를 따라갔고 뒤를 쫓아 그 집까지 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놈이 뭐라더라? 지 친구놈한테 너를 아줌마라고 그러는 거야. 돈 있는 아줌마랑 결혼하면서 이참에 처가 덕 좀 보고 살려 그런다나 뭐라나. 아, 쓰레기 같은 새끼. 결혼 비용으로 4억 해오라고 한 것도 그놈 엄마 생각이 아니라 그놈이 지 엄마 시켜서 4억 부르라고 했던 거더라고. 지 엄마랑 통화하는 것도 우리가 다 들었어. 그것뿐인 줄 아니? 그놈이 너랑 결혼해서 돈 생길 거 예상하군 여기저기서 돈도 많이 빌려 쓴 모양이더라. 회사도 그만둔 지 좀 됐고 결혼하면 처갓돈으로 사업하려고 아주 계획까지 다 세워놨더라고. 어쩜 이런 개새끼가 다 있니? 암튼 길게 얘기할 거 없이 그놈이랑 당장 끝내. 그래, 나도 이 사람 말에 동의해. 내가 내일 출근하는 대로 사무장 시켜서 그놈 뒷조사 해볼 테니까 나은이 넌 마음 단단히 먹고 그놈이 만나자고 하면 일단 녹음부터 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문자는 다 캡처해놓고. 알았지? 이 자식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개수작을 부려. 법적인 문제는 이모부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나은이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이모랑 이모부는 그날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이모부는 사무장님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제 메일에 첨부해 보내주었어요. 남자한테는 처음 알고 다른 여자가 둘이나 더 있었고 저와 결혼을 앞두고 그 여자들이랑 헤어지는 상황에 돈 문제로 잡음이 있었더라고요. 골자는 남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 직전까지 갔었다는 거였죠. 직장도 그만두고 백수로 살면서 PC방에서 게임이나 하던 남자는 사금융을 여러 곳에 돈을 빌려서 채무가 무려 억이 대에 달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돈 있는 집 딸을 물었으니 결혼식 올리고 바로 갚겠다고 빌린 돈도 수천이나 됐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나는 그저 평범한 집 딸인데 이 남자는 뭘 보고 나를 부잣집 딸로 알았을까 하고 말이죠. 저희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30평대 빌라를 18년에 거쳐
대출금을 갚아가며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분이거든요. 엄마는 피아노 학원 선생을 하다가 5년 전에 손가락에 골관절염이 생기면서 일을 그만두셨고요. 누가 봐도 돈과는 관련이 없는 집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본 건지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었죠. 남자 어머니랑 통화 중에 들었던 고급 호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제가 쓰고 입는 거에만 집중을 했던 거였어요. 이모부가 해준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모가 빌려준 명품 백과 구두, 그리고 우리 집에 인사를 올 때 갔던 고급 레스토랑 등등 돈 냄새 나는 부분만 보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제가 꽤 규모가 있는 카페까지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오해를 할 만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니 웃음밖에 안 났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이렇게 내 뒤통수를 때리는 놈을 만나게 될지 정말 몰랐거든요. 다음날 남자는 정장 차림으로 퇴근 시간에 맞춰 제 가게로 왔어요. 마치 하루 종일 일을 하다 온 사람처럼요. 재훈씨, 어디서 오는 거야? 땡땡 PC방? 아니면 땡땡땡 당구장? 근데 뭐하러 정장까지 차려입고 왔어? 평소 입고 다니던 무릎 나은 추리닝이나 입고 오지. 왜? 직장인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 회사 잘린 지 1년 다 돼가잖아. 그 사이 재취업을 했을 리는 만무하고 지금 직장인 코스프레 하는 거야? 나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네가 하려는 개수작 다 알았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꺼지란 소리지. 내 말 뜻 못 알아먹겠어? 머리가 그 정도도 안 돌아가니? 내가 한 말은 니네 엄마한테 토시 하나 안 빼먹고 잘 전하더니 상황 파악은 별론가 보구나. 암튼 나는 너처럼 정신상태가 썩어빠진 인간이라는 더 엮일 마음 없으니까 돈 많은 아줌마가 인류 로펌에 전화해 제대로 소송 넣기 전에 얼른 꺼져.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아, 그리고 그동안 네가 우리 가게에서 공짜로 과장한 커피값은 좀 내고 가라. 내가 길바닥에 뿌릴 돈은 있어도 네 놈한테 적선할 돈은 없거든. 네가 일주일에 3-4번씩 찾아왔으니까 주 3일이라고 치고 1년 4개월이니까 총 192회. 짜투리 떨궈 내고 190회. 아메리카노 가격이 3,400원이니까 총 64만 6천 원이네? 물론 네가 아메리카노 말고 더 비싼 음료를 마신 적도 있지만 그건 마음 넓은 이 아줌마가 눈 감아줄게. 64만 6천 원 얼른 결제하고 꺼져. 안 그럼 소송 건다. 알지? 우리 이모부 변호사인 거. 내 전화 한 통이면 무슨 소송이든 다 걸어줄 준비돼 있다니까. 어디 한번 까불어봐. 그러자 남자는 서둘러 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고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간 저런 놈한테 날린 내 시간과 열정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 그 남자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빠졌는지는 이모부를 통해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쓴 탓에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가며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춘들을 생각하면 쓸데없는 동정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나이가 찼다고 결혼에 급급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더 낫겠다고 말이죠. 그래야 하늘에 있는 선배한테도 덜 미안할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보람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